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 협상을 앞두고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은 지 하루 만에 미국은 훈련은 예정대로 추진된다며 군사훈련과 비핵화 협상을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가 타다를 비롯한 택시 플랫폼 운송 사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수익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고 택시 면허를 매입하는 방식인데 플랫폼 운송업체는 공유 혁신의 사형 선고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방한 중인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가 한일 갈등 상황과 관련해 한미 관련된 모든 일에 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 전망해봅니다. 교육부가 연세대를 시작으로 사립대학 16곳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입시와 학사 업무 등 대학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는 고강도 감사에 대학들은 자율성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마다 타고 등장한 벤츠 등이 네덜란드, 중국, 일본, 한국 부산항을 거쳐 러시아를 통해 평양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제한속도 시속 20km인 도로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낮은 속도 제한에 보행자들은 무단횡단을, 버스는 과속하는 실태, 현장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지난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판문점 회동으로 살아나는가 싶던 미북 대화의 불씨가 다시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위기관리 연습은 노골적인 대북 압박이라며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오자 미국은 즉각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이 특히 미국이 판문점 회동에서 훈련 중단을 거듭 약속한 만큼 앞으로의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가 예정대로 한미 연합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일상적인 연합훈련은 미국이 한반도 방위에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 지명자도 연합훈련이 북한의 잠재적인 군사위협 대응에 필수적이란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비난한 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북한은 어제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와 기자 문답 형식으로 연달아 입장을 내고 미국이 최고위급에서 한 공약을 어기고 남조선과 합동 군사연습을 할 경우 실무 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미는 8월 중에 하반기 19-2 동맹을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비상 상황 시 군사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에스퍼 지명자는 북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면서 대량 파괴무기 위협을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지명자는 한국의 안보가 아시아의 안보 그 자체라며 국방장관에 임명되면 한미 상호 안보를 계속 존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시간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급할 것 없다는 얘기고 북한이 협상 중단을 압박하고 나선 것도 결국 마음이 조급해졌다는 뜻일 겁니다. 판문점 회동 당시 이러면 2, 3주 안에 3차 정상회담을 위한 미북 간 실무 협상이 시작될 거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만 아직은 몇 차례 삿바 싸움이 더 필요한 국면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미선 기자입니다. 미국의 실무 협상 요구에도 북한은 답을 주지 않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느긋합니다. Again, time is not of the essence, but I think good things will ultimately happen. 미 국무부도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강조했습니다. And we hope that they can be a little more creative too. So again, we're going to give them the time and space to make this happen.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급한 건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북한은 1,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선 실무회담 때도 협상을 미루는 지연 전술로 양보를 이끌어내려 했지만 실패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협상안을 놓고도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전날 북한이 처음에 없던 아이디어를 갖고 나오길 희망한다고 했는데 하노이 때 제시한 영변 핵폐기에 추가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판문점에서 벌어진 깜짝 이벤트와는 달리 비핵화 합의를 진전시키는 논의에는 북한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제3국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제 거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한일 간의 대치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외교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안개 속으로 묻힌 상황인데 답답한 건 기업들이죠. 삼성은 반도체에 이어서 내일 모바일 가전 부문 최고 경영진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고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서 중국과 국산 반도체 소재 성능 시험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자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출장 복귀 직후인 지난 주말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장단과 긴급회의를 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내일은 모바일 가전 부문 최고 경영진을 소집해 비상 대응책 마련에 나섭니다. 일본의 2차 수출 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를 넘어 스마트폰과 TV 등의 생산에도 큰 차질을 빚기 때문입니다. 외신들은 한국 기업의 탈일본 움직임에 주목합니다. 니온 게이자이는 삼성전자가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불화수소 성능 시험을 시작했다며 반도체 업계의 탈일본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증권보는 인터넷판 기사에서 빙화그룹이 한국 반도체 회사에서 불화수소 주문을 받았다고 썼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국산과 제3국 제품을 시험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본격적인 탈일본 움직임으로 비춰지는 건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대체 제품 투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6개월이나 걸리는 데다가 일본 제품을 100% 대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있던 만큼의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느냐. 그런 것을 또 사업 파트너인 장기 고객 거래선이 그거를 좀 받아줄 수 있느냐. 다만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일본산 소재 의존도를 일정 부분 낮추는 계기가 될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당장 한일 간 외교적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중재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여전히 중재에 나설 생각이 없다는 뜻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방한한 스티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우리 외교 당국자들을 두루 만났는데 적극적인 중재보다는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는 원론적인 발언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 당국자들을 잇따라 만난 데이비드 스티웰 미 동아태 차관보. 한일 갈등에 미국이 관여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한미 관련 모든 이슈에 관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중재나 관여 모두 계획이 없다고 했던 것에 비해 진전된 답변입니다. The United States, as a close friend and an ally to both, will do what it can to support their efforts to resolve. 미국도 대화 재개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도울 수 있도록 나름의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하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의 기본 입장이 달라진 것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문제 해결에 나서기보다 미국에 피해가 오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하겠다는 원칙론적 의미라는 겁니다. 한일 순방은 한일 양국 간의 분쟁 상황을 좀 더 직접 파악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 같고요. 아마 양측의 얘기를 다 들어봤으니 워싱턴에 돌아가면 아마 심각하게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안보구상에서 빠진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이전처럼 높게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경제보복특위의 이름을 경제침략특위로 바꾸고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택시 문제, 여러분들은 타다 문제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에 대한 정부 대책을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내놓은 택시 개편안의 핵심은 렌터카와 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타다식 영업을 사실상 불허한다는 것입니다.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자체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택시 회사를 세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먼저 정부 개편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지선호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더 자세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연결해주는 방식의 승차 공유 서비스에 소비자는 열광했습니다. 타다는 출범 6개월 만에 가입자 60만 명을 넘었고 호출수는 1,30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강력 반발하자 정부는 결국 렌터카를 이용한 타다식 영업을 막기로 했습니다. 영업을 계속하려면 차량은 자체 보유해야 하고 연간 수십억 원으로 추정되는 기여금도 내야 합니다. 기여금은 연간 900대 정도 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데 쓰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줄어든 택시 대수 한도 내에서 운송권을 사업자들에게 배분합니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 차량, 요금 등에 대해 보다 유연한 규제 환경에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요금 자율성을 부여한 다양한 택시 가맹 서비스는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당연한 소비자 권리를 누리는데 웃돈만 내게 된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승차 거부 없는 택시를 표방한 웨이고의 경우 추가 이용료 3,000원이 붙습니다. 공유 경제 모델로 가져야 되는데 중간에서 끊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정부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법인 택시 월급제를 정착하고 청장년층의 개인 택시 면허 취득 요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우버나 그랩 같은 해외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건 큰 자본 없이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갖고도 창업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우리 택시 산업 개편안으로 한국에서 아이디어만 가진 이런 식의 창업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공유 서비스를 준비 중인 스타트업 기업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는 혁신도 상생도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스타트업은 다음 달 렌터카 300대를 이용한 승차 공유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발표를 사실상 사망 선고로 받아들입니다. 돈이 없는 그 작은 스타트업의 경우는 아무리 아이디어가 많고 좋더라도 그 사업을 진행시키는데 허들이 될 수밖에 없죠. 타다의 경우 현재 규모를 유지하려면 차량 구입비 300억 원이 필요하고 매년 수십억 원으로 추정되는 기여금도 내야 합니다. 이렇듯 커다란 진입장벽이 생기면서 해외와 같은 혁신적인 공유 서비스의 등장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940여 개의 스타트업이 가입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국토부가 협의와 다른 내용을 발표했다고 반발하며 혁신도 상생도 어렵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헌법 소원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택시 서비스와는 크게 별반 차이가 없이 단순히 요금만, 비용 부담만 소비자한테 올라가는 택시업계에서도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렌터카 영업 불허 방침에 대해 논의 여지를 남겨둔 데다 사업자에게 운송 사업권을 얼마나 나눠줄지도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80일이나 공전됐다가 개회된 6월 임시국회가 막판에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처리 문제라는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회기는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야당이 정경두 방탄국회라고 주장하며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어서 추경 예산안 처리도 어려워지는 분위기입니다. 윤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파행됐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오늘 갑자기 상임위를 열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보이콧 때문에 예결위에서는 추경안 보류 결정만 반복됐고 외통위도 야당의 불참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이 막혔습니다. 국회를 이렇게 운영을 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의사 일정을 거부한 겁니다. 야당은 추경안 처리가 급하다던 여당이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정 장관 거취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경두 방탄국회로 이끌고 있습니다. 추경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 합의대로 내일과 모레 본회의를 소집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단념한 채 내일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담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5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회담 속에서 황교안 대표의 추경 처리에 대한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결단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틀밖에 남지 않은 이번 회기에서 추경안 처리가 무산 위기를 맞았습니다. TV조선 윤태훈입니다.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요즘 갑자기 내년 총선 걱정에 빠졌다고 합니다. 지지율도 지지율입니다만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계파 갈등에 의원들이 부적절한 발언을 끊임없이 이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2030 청년 세대의 비호감 정당으로 이미지가 굳어가는 데 대해서 당내에서도 공개적인 비판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위기의 자유한국당에 맞춰보겠습니다. 저 혹시 자유한국당 하면 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네, 애국 보수, 보수와 보수. 맞아요, 보수적이다. 강한 느낌이죠. 뭔가 중심이 안 선 느낌이 있어요. 약간 별로다. 이런 젊은 층 마음을 잡으려는 한국당의 노력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신조어 시험을 치고 레이저를 뿜고 당을 향해 비판도 쏟아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들이니 꼰 하며 욕하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도 청년들과의 스킨십에 공을 들이고 있죠. 취업 준비생들과 가진 치킨집 미팅. 청년들의 미래를 위하여! 미래의 핵심 중에 하나는 청년입니다. 청년 친화 정당을 지향하자. 그러나 정당 호감도를 묻는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해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답변이 65%로 호감이 간다 23%의 3배에 달했습니다. 한국당의 비호감 이미지는 젊은 층일수록 커져 20대의 67%, 30대의 77%가 한국당에 호감이 안 간다고 답했습니다.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자체 조사에서도 젊은 층의 외면은 재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부정평가도 나왔지만 한국당의 비호감은 이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2030 세대의 과감한 개혁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진다는 위기론이 당내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하는 모습 보면 답답하죠, 국민들. 그런데 자유한국당 보면 더 답답하. 당내에서는 야, 이대로 가면 선거 이긴다. 대단한 체거가 아니겠습니까? 최근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벌어진 집안 싸움은 계파 갈등을 또다시 적나라하게 보여줬죠. 설화도 끊이질 않습니다. 청와대 폭파 발언 등에 이어 당 공식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와 막말 논란을 샀죠. 또 총선을 앞두고 대중 스타들의 영입설이 흘러나왔지만 이들이 손사래를 치면서 한국당 체면만 구겨졌습니다. 이런 한국당을 보며 집권 여당에서는 우리는 야당복이 있다고 좋아들 하는데 다른 복은 몰라도 이런 수모를 언제까지 당할지 현재로서는 기약이 없어 보입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정치적 풍운하로 삶을 마감한 정두원 전 의원의 빈소에 오늘 여야 정치인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집을 떠날 수 없다는 보석 조건 때문에 조문을 오진 못했지만 조화를 보내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성민혁 기자입니다. 고 정두원 전 의원의 영정사진이 놓인 장례식장. 오전 9시 빈소가 차려지자마자 조문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저 세상에서 아주 편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정치 인생을 접고 방송인과 음식점 사장으로 새 출발을 한 고인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롭게 시작할 그런 나이고 그런 시점인데 어저께 그걸 보고 저도 참 슬픈 마음입니다.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텔레비를 켜면은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정두원 선배였는데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하는 추모 행렬엔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항상 부딪힐 때 부딪히는 흐름을 깨지 않으시고 서로의 생각들을 항상 해주시면서 배려하는 생각들. 고인이 생전에 모셨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화환을 보냈습니다. 보석 조건이 외부 출입이
안 돼서 한번 만나려고 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정 전 의원이 남긴 마지막 유서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유족의 뜻을 존중해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교육부가 연세대를 시작으로 사립대학 16곳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입시와 학사 업무 등 대학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는 고강도 감사에 대학들은 자율성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연세대학교 감사장에 교육부 감사위원들이 속속 입장합니다. 진지한 모습으로 감사장에 들어선 감사관들은 어떤 질문에도 말을 아낀 채 서둘러 이동했습니다. 원주에서 좀 어느 분야 전문이신 거예요? 저는 좀 기획이니까. 기획이요? 네. 전반적인 걸 그냥 풀어왔습니다. 개교일에 처음 감사를 받는 연세대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말 그대로 좋은 감사를 했기 때문에 걱정되는 건 없어요. 시민 감사관을 포함해 25명이 투입되는 이번 감사는 입시, 인사, 회계, 시설 등 대학 운영 전반에 걸쳐 2주 동안 실시됩니다. 재학생 3만 6천 명으로 가장 규모가 큰 연세대를 시작으로 고려대, 서강대 등 16개 대학들이 잇따라 감사를 받습니다. 사학비리 척결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교육부의 전례 없는 고강도 감사에 대학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사학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만큼 이번에는 분명한 결과를 내놓지 않을까. 사학의 자율성 침해라는 반발도 나옵니다. 억지로 털어갖고 먼저 안 날 게 어디 있어요. 종합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헌법 위반이죠. 한국대학 교수협의회는 교육부를 상대로 한 헌법소원 제기나 국민감사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자사고와 외고 전면 폐지를 제안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관련 법을 개정할 의지가 없다면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를 진행하자고 제안하면서 자사고 없애기 공약에 힘을 실었는데 일반고의 영향을 강화시킬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기자회견을 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자사고는 정책적 유효기간이 다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현행 자사고 체제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학생 개개인의 꿈을 실현시킬 수 없는 체제입니다. 일부 자사고만 지정 취소하면 평가를 통과한 자사고의 인기는 더 올라가는 부작용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도교육청이 평가에서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게 아니라 교육부가 자사고 자체를 없애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부가 자사고의 제도적 전환에 대해서 더 본격적 검토에 들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육부가 나서지 않으면 국가교육회의에서 자사고와 외고 폐지를 공론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에 5년간 2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당근책도 제시했습니다. 또 고교 학점제를 조기 도입하고 교과 중점 학교 등 일반고 발전 대책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기존 대책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고 경쟁력 강화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학력 제고 방안은 없는 상황에서 너무 자사고 폐지에만 급급한 발표가 아니었나. 사회적 합의가 대입제도 개편안처럼 어정쩡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해외 재력가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 대표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정식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양 전 대표의 지출 정황을 포착했고 유흥업소 종사자 등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최미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6일 참고인 자격으로 9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던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2014년 9월 말레이시아 재력가 조로호 등의 한국 방문 당시 유흥업소 여성을 불러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지만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도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유럽으로 호화 요트 여행을 떠났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양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서 조로 등과의 식사 자리에 참석한 건 맞지만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양 전 대표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014년 9월 양 전 대표의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성접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참고인으로 조사한 유흥업소 종사자로부터 성매매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유흥업소 종사자 2명과 재력가 일행 중 1명을 함께 입건해 정식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제한속도 시속 20km인 도로가 있습니다.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내놓은 대책이었는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낮은 속도 제한에 보행자들은 무단 횡단을 하고 버스는 과속을 일삼게 된 겁니다. 황선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응급침대에 누워 구급차에 오르고 그 앞엔 마을버스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서 있습니다. 71살 한모 씨가 신촌 연세로에서 길을 건너다 버스에 치인 겁니다. 보행자, 운전자 모두 서로를 보지 못한 것.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무단 횡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위험해. 신촌 연세로는 5년 전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돼 버스와 자전거, 구급차만 다닐 수 있습니다. 버스 과속과 보행자 무단 횡단 문제가 처음부터 지적됐지만 지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제한속도 시속 20km인 도로에서 버스들이 속력을 지키는지 직접 재봤습니다. 제한속도를 지키는 버스를 찾기 어렵습니다. 제한속도 2배까지 과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규를 어기는 건 보행자들도 마찬가지. 버스가 지나가도, 심지어 경찰차가 있어도 그냥 건너갑니다. 중간에서 느긋이 옷매무새를 고치기도 합니다. 횡단보도는 있으나 만합니다. 여기가 사람 왔다 갔다 하기 자연스러운 동네잖아요. 도로라는 개념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버스는 그냥 크고 하니까 잘 보여서 피해다니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구청도 별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횡단보도가 있더라도 무단횡단 비슷하게 많이 하시거든요. 무슨 도로든지 사고가 안 날 수는 없지요. 보행자 안전을 위해 3년 전부터는 제한속도를 30km에서 20km로 낮췄는데도 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란 말은 이제 옛말이 되는 걸까요? 서울의 한 호텔에서 20대 중국인이 12만 명이 흡입할 수 있는 필로폰을 제조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독사 양식장으로 눈속임한 뒤에 대마를 재배해서 유통한 우즈베긴 등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의 한 호텔방. 인기척을 감지한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테이블 위엔 비커 등 마약 제조 도구와 흰색 결정체의 필로폰이 놓여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필로폰 3.6kg을 만들어 유통하려 한 20대 중국인이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체포되면서 벌이 있어요. 별명의 기회 있고 별명의 상위권 있고. 산 중턱에 난 길 옆으로 맹독성 파충류를 키운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확인해 보니 대마 재배지였습니다. 단속 등 외부인 출입을 막으려 꼼수를 쓴 겁니다. 30살 우즈베긴 등 5명은 이렇게 직접 재배한 대마를 외국인 밀집 지역에 유통하다 지난 3월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넉 달 동안 국제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1,089명을 검거해 237명을 구속했습니다. 불법 출입국 사범을 빼면 마약 사범이 3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절반에 가까운 140명이 구속됐습니다. 체류 외국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마약 범죄를 쉽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약 용액을 제조해서 이를 전자담배에 넣어 투약하는 등 외국인들이 취급한 마약류는 값이 싸고 밀수가 쉬운 동남아산 아바와 필로폰 등이 75% 이상이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법원이 7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유통시킨 국내 최대 마약 조직 두목인 윤모 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올해 초 버닝썬 논란 등 마약 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진 상황에서 엄벌이 내려져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조정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 마약반의 잠복 근무에도 쉬이 꼬리가 밟히지 않는 게 영화 속 마약 조직 모습이지만 판결문 속 실제 마약 조직의 국내 범죄 행각은 경악스러울 정도로 대담했습니다. 국내 최대 마약 유통 조직의 우두머리 격인 64살 윤모 씨가 검거된 건 지난해 11월. 대만 마약 조직인 중년방 조직원이 국내로 밀반입한 필로폰을 일본 폭력 조직인 이나가와 카이 소속 조직원을 통해 사들여 국내에 유통한 전모가 드러난 겁니다. 이렇게 유통된 필로폰만 무려 22kg, 7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들 동북아 3개국 조직 간 마약 거래는 음습한 시간과 장소가 아닌 공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호텔이나 편의점 앞에서 여행용 가방으로 마약 대금을 주고받고 KTX를 타고 유유히 이동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 김태우 판사는 이들이 거래한 마약 22kg이 이미 시중에 유통돼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며 윤 씨에게 징역 14년의 중형과 함께 추징금 11억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벌백계의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위장 몰카가 범죄에 악용됐습니다. 30대 남성이 아파트 복도 천장에 화재 감지기 모형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에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아파트를 털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출입문 앞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출입문 쪽으로 렌즈 방향을 맞추고 황급히 달아납니다. 36살 A씨는 화재 감지기 모형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A씨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카메라와 귀금속 등 수백만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A씨는 다른 층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집 안에 들어가다 주인과 마주쳐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마침 집안에 주인이 계셨고.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직접 경찰에 연락을 해가지고. 주민들은 화재 감지기 모형에 숨긴 몰래카메라에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내 집에 들어가면서 주변을 이렇게 살필 것도 없고 보통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거는. A씨는 평소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에도 오토바이를 이용해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 현장에서 모두 포착된 오토바이를 추적해 A씨를 붙잡았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청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미취업 청년이 154만 명으로 12년 만에 최고로 집계되는 등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청년 실업자에게 월 50만 원씩 청년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주점 등 유흥업종에서의 사용만 제한되다 보니까 일부 수혜자는 이 돈을 게임기 구매나 엉뚱한 데 사용하고 있어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장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가 19세에서 34세 저소득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는 서울시 청년수당 정보 공유 단체 대화방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 해외 사이트에서 휴대용 게임을 결제하고 20만 원이 넘는 무선 이어폰을 샀다는 자랑이 올라옵니다. 구직활동 촉진이란 청년수당 취지에 맞지 않는데 이를 의식한 듯 서로 입단속도 하고 문제될 메시지는 가렸습니다. 이런 사실은 수혜자들 사이에 공공연한 비밀. 게임기 샀다는 사람도 있고 관리가 좀 더 돼야 되지 않나. 소명하는 것도 랜덤 소명이라고 하는데 그게 좀 부실함에. 정부가 역시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에서도 이상한 구매가 드러납니다. 30만 원 이상 결제 시 구직활동 연관성을 소명해야 하는데 스트레스 해소용이라며 게임기, 가족이 함께 쓸 고가 의자를 구매하고 해외 영업사원이 되려고 문신을 제거했다고 적어놨습니다. 어떻게든 구직활동을 갖다 붙이면 되는데 그나마 30만 원 이하 사용은 구직 연관성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5월분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60억 원 가운데 10%도 안 되는 5억 원만 구직 연관성을 확인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용처를 일일이 따지기엔 인력도 부족하고 일각에서는 기본소득 개념인 청년수당을 꼭 구직 활동에만 써야 하냐며 갑론을박도 벌어집니다. 하지만 연간 3,800억 원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구직 능력 향상과 지원이라는 원래 취지를 더 살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목적대로 쓰는지 이것을 갖다가 관리 감독하기가 어렵습니다. 쓸 수 있는 용처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 방식이 뭐냐면 바우처 방식이라는 겁니다. 직업 훈련에 쓸 수 있다든지 혹은 뭐 교재를 쓸 때 쓸다든지. 청년 수당이 꼭 필요한 수혜 대상자 사이에선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를 해야 이 좋은 사업이 나중에 좀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예, 제 뒤로 보시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벤츠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때 등장했던 바로 그 차량입니다. 그런데 제재를 뚫고 이 차가 어떻게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는지 그동안 궁금증이 컸었죠. 뉴욕타임스가 이 벤츠의 반입 경로를 추적 보도했는데 유통 경로를 숨기기 위해서 넉 달 동안 이렇게 5개 나라를 거쳐서 북한으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나타난 벤츠 마이바흐. 한 대에 50만 달러에 달하는 이 차량은 유엔 제재로 북한 반입이 금지된 사치품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선진국방연구센터의 보고서를 토대로 이 벤츠가 어떻게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는지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지난해 6월 벤츠 2대를 싣고 네덜란드 로테르담을 출발한 컨테이너는 중국 다롄과 일본 오사카를 거쳐 3달 뒤 부산항에 도착합니다. 컨테이너는 부산항에서 토고 국적 선박으로 옮겨졌고 러시아 나호카항으로 가던 중 종적을 감췄습니다. 부산항을 떠난 뒤에는 추적을 피하려 선박 식별 장치도 껐습니다. 이 차량은 이후 비행편을 통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컨테이너에 실린 것과 같은 차량이 지난 1월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에 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 90개 나라를 통해서 52억 달러에 이르는 사치품을 수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중국을 통한 것이긴 합니다만 북한으로의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는 대북 제재망에 구멍이 뚫린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국 선진국방연구센터가 공개한 대북 사치품 수출 보고서. 2015년부터 3년 동안 90개 나라가 북한의 사치품을 수출하는 데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규모는 52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Kim Jong-un, the current leader, and his father, the late Kim Jong-il, certainly liked the finer things in life. 이 가운데 중국의 대북 수출이 93%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러시아는 2016년부터 2년 동안 82번에 걸쳐 고가의 자동차 800세대를 북한에 수출했습니다. 인도와 우크라이나가 제재 위반 상위 국가에 들었고 보석과 시계, 요트와 향수 등이 사치품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결과는 HS 코드, 국제통일 상품 분류 체계를 통한 무역 거래를 분석한 것으로 같은 기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사치품 수출을 보고한 32개국 총 1억 9,100만 달러와 큰 차이가 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Then it could help law enforcement trying to stop Pyongyang obtaining more dangerous items with military applications. 유엔 안보리에 보고된 수치와 크게 다른 이번 결과가 공개되면서 대북 제재에 허점이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로 한일 양국의 갈등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일본 고발 영화들이 줄지어 개봉합니다. 영화 모두가 항일 정신을 담은 내용들이라서 국내 관객들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다음 주 국내 개봉을 앞둔 위안부 관련 영화 주전장. Saying that this ugly hunk of junk deserves a paper bag on her head. 위안부 존재를 감추고 싶어하는 일본 우익의 실체를 추적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독립 영화로선 드물게 일본에서 3만 명 관객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익 세력의 상영 금지 협박도 있었습니다. We have been trying to discredit the film as much as possible by saying that I deceived them. So instead of talking about the content of the film, they're trying to divert the attention. 주전장처럼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의 만행을 다룬 영화들이 줄지어 개봉합니다. 올 초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를 다룬 영화부터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이 탄 군함 폭진 사건을 그린 우키시마호, 독립군 무장항쟁을 다룬 봉오동 전투도 여름 극장가를 찾습니다. 일본에 대한 정서가 매우 안 좋게 돌아가고 있어서 올 여름 시즌에는 일본 관련된 작품들이 상당히 흥행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일본에선 지난달 아베 총리 사학 스캔들을 풍자하는 영화가 개봉됐는데 한국 배우 심은경이 주연을 맡으면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프로야구가 이번 시즌에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과는 반대로 투고 타저 현상이 뚜렷한데 지금의 페이스라면 6년 만에 30홈런대 홈런왕이 재탄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전반기 프로야구 투수들은 간만에 던질 맛이 났습니다. 바뀐 공인구 덕에 경기당 홈런 개수는 지난해보다 1개 가까이 줄었고 리그 평균 자책점은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두산 에이스 린드블럼의 활약은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일찌감치 15승을 달성했는데 전반기 15승은 지난 1985년 삼성 김일용 이후 34년 만입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꿈의 기록 20승 1점대 평균 자책점도 가능합니다. 1997년을 끝으로 현대 야구에선 사실상 사라진 기록인데 린드블럼이 선동열, 최동원 등 그야말로 전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반면 타자들은 뻗지 않는 공인구의 위력을 제대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SK 최정이 21개로 홈런 1위에 올랐는데 144경기로 환산하면 홈런 32개 홈런왕이 탄생하게 됩니다. 지난해 홈런 32개를 넘긴 타자만 10명이었던 걸 감안하면 바뀐 공인구의 위력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30홈런왕이 나온다면 2013년 이후 6년 만입니다. 모처럼 부는 투구 타저 바람이 낯선 풍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오늘은 유난히 숨이 턱턱 막혔던 하루였습니다. 기온이 높기도 했지만 소나기가 습도를 끌어올렸고요. 뿌연 미세먼지까지 가득했습니다. 내일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중부 지역에 폭염특보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다소 정체되겠고요. 장맛비는 남부 지역에서 좀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은 남부와 제주도입니다. 오늘 밤부터 본격적으로 빗줄기가 강해지니까요. 시설물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장맛비는 토요일까지 약간 길게 이어지다가 이후에는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고요. 다음 주 중반쯤 다시 전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잠잠했던 장마 전선이 북상하는 이유는 태풍 다나스로부터 유입되는 열대 수증기에 있습니다. 태풍은 금요일쯤 우리나라 남해안 쪽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내륙 곳곳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33도가 되겠고요. 강릉은 31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